한국치유요가협회 협회장, 그리고 메디월 PT 아카데미 위원장, 밸런싱 요가 원장입니다. 오성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체형 디자인이잖아요. 우리가 요가를 시작할 때만 20-30년 전만 해도 진짜 여럿이 어울려서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모이는 것이 죄악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PT라든지 소그룹 PT가 굉장히 관심 분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1대1 소그룹 PT 디자인 노하우, 체형 디자인 노하우입니다. 체형. 그래서 체형 디자인을 하려면 지금 현재 체형을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상태로 디자인을 해나갈 거 아니겠어요? 체형이 가면 자동적으로 통증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그렇게 갈 건데 먼저 1대1 혹은 소그룹 P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T,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PT라고 하는 말이 뭔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운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트레이너의 1대1 맞춤 지도를 우리가 PT,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과 생활 환경이 다 다릅니다. 트레이너는 개인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별적으로 운동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PT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을까?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거의 PT 하면 다이어트, 특히 웨이트에서는 다이어트 PT가 위주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형 교정이나 통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근력 강화라든지 유연성 향상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즘 주변에서 보니까 요가 아사나를 좀 잘 하기 위해서 PT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플라잉 요가에서 그 해먹을 마음대로 좀 갖고 놀고 싶다고 그것에 대해서 PT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요청들이 들어왔어요. 키즈 요가도 PT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들어오고요. 주문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요가라든지 실버 요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PT 프로그램이 서서히 이제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PT는 왜 필요한가? 저도 이제는 습관이 되니까 운동을 안 하면 뭐 불편하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만 이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대기도 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전문 지식이 없어서 체계적인 운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케어해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체형 및 능력이나 성격이나 취향 등에 맞는 운동 종목, 방법, 시간 등을 전문가가 적절히 안배해서 지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거죠. 바람직스럽겠죠. 그리고 요즘 와서 그 1대1 PT, 퍼스널 트레이닝 솔로 이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PT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3대1, 4대1, 5대1 정도까지 많아요. 어떤 데는 8대1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보면 10대1 진행하는 데도 있고 어떻든 퍼스널 트레이닝이 어쩌면 좀 단조롭다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단조로움을 없애고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및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난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런 건 참 안 먹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응원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요새에 와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에도 비용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PT 하면 기능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들 생각하는데 어떻게 몸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PT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어떻게 그 고객의 필요를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춰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능보다도 중요한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EQ라고 하죠. 감성지수라고 하죠. 요새 와서 개인 브랜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능하면 이 개인 브랜딩 전문가도 이 PT 노하우에 같이 모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라든지 키즈라든지 실버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 PT 분야가 앞으로 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관심을 이쪽으로 모아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체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읽어야죠. 읽으려면 제일 먼저 체지방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시간을 만들 건데요. 살이 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해요.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많이 먹으니까. 근데 왜 많이 먹게 될까요? 배고픈 상태에서 먹으면요, 거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배가 고파질까요?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제 시간에 식사를 안 하면 배고픈 상태가 되고, 배고픈 상태가 되니까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적당량 이상 들어온 것은 전부 지방으로 축적되어서 우리 몸에 보관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준비를 한번 하는 걸로, 그리고 지방만을 선택적으로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식사를 정시정량하면서 유산소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지방을 감량하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근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력과 근지구력입니다. 근력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운동을 해서 만든 우리 몸의 표층에 커다랗게 부각되는 그런 큰 근육들을 그 큰 근육들이 사용하는 힘을 근력이라고 하죠.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만큼 짧은 시간에 피로해져 버려서 오래 유지는 못해요. 한 번에 큰 힘을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순발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건 버티는 힘이거든요. 버티는 힘은 오랜 시간 동안 가볍게 운동하면서 만들어진 근육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가볍게 운동하면서 오랜 시간 가볍게 운동하는 걸 우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근육들, 이 근육들이 우리 몸에 버티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주거든요. 큰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준다면 라인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력 강화에는 표층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순발력을 강화시키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근육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오래 버티는 힘, 지구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다듬어주고, 이런데 그리고 체지방을 태워주는 그런 그 운동으로서의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가지고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다가도 남거든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 빈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는 운동하는 동안에 몸에 안 좋은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거기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운동을 죽기 살기로 반복한다면 조직이 파괴는 많이 되는데 재생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오늘 했던 운동은 내일 쉬어주든지, 아니면 이틀간 집중적으로 하고 하루 이틀 쉬든지,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아니, 사실 운동을 오래 해가다 보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로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정도는 쉬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성질의 운동으로 바꿔서 하든지 이럴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고요. 운동 종목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한 부위를 발달시키거나 어느 한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단일 종목으로 가도 좋은데, 균형적인 몸을 만들고 싶으면 다양한 종목을 골고루 같이 섞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운동 기간은 보통 와서 그 운동 상담을 할 때 1개월, 3개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돈 낼 때가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끊어주는 게 자신의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에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단기에 만들어진 몸은 단기에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기 6개월 이상 1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들어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이제는 PT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같이 무작정 어떤 시퀀스를 짜서 모든 사람한테 그 시퀀스를 적용하는 식이 운동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별로 몸 상태가 어떤지를 읽고 거기에 맞춰 지금 체지방량은 어떻고 식습관은 어떻고 지금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몸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틀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인가, 개인별로 운동 처방을 하고 그 처방에 맞춰서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한 달마다 아니면 2달마다 뭐 사진을 찍으면서 전후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바디 체크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부분은 이렇고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이 정도로 조금 쉬어가고 안 달라진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합시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것을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만 보고 아니면 원장님만 보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인바디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선생님이 보고 원장님이 보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고 끝냈다면, 이제부터는 사진이나 인바디로 정확하게 전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사례를 작성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걸 밖에 가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랑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스스로 노력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나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고 이제 지인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요걸 진행하시면서 저는 지금 오늘 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체형 디자인을 들어가기 전에 체형을 읽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 350여 개의 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변형은 수천, 수백만 가지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전부 다 하려면 우리 도저히 문제를 어느 한 부분 시작하다 끝도 못 맺고 시간이 다 지나버릴 거예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대학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을 해왔어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요가 원장님, 필라테스 강사님들, 선생님들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좀 가꾸기도 해야 되고, 엄마예요, 아내예요, 딸이에요, 며느리예요, 학부모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무지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하나씩 공부 다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350여 개 관절을 7개의 관절로 축약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백만 가지 변형을 우리가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29가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거 9가지. 그래서 38가지로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관절, 7개의 관절은 발과 발바닥. 우리 발가락의 변형, 발바닥의 변형, 아치의 변형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의 전후 좌우의 변형, 그 다음 무릎에 그리고 허벅지에 앞뒤에 좌우의 변형. 어떤 게 나타나겠어요? 무릎이 과도하게 펴져서 문제인 사람, 무릎이 덜 펴져서 문제인 사람, 벌어져서 오다리가 되는 사람, 모아지면서 X다리가 되어버리는 사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골반과 허리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관절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등에 견갑골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흉추와 견갑골을 포함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깨 관절에는 팔꿈치 관절을 포함할 건데 오늘은 팔꿈치 관절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목뼈로 해서 7개 관절로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 변형들에 대해서는 38가지 아마 혹시 PPT 자료 받으셨으면 PDF로 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받으셨으면 그 자료에 전부 들어있으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요청하세요. 요청하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 문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발바닥에는 어떤 변형들이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평발. 그죠? 평발. 그리고 하이아치. 평발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하이아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볼 낮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분은 하이아치의 발등이 높은 분이에요. 평발도 문제이지만 하이아치도 상당히
발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발이 유전적인 성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비정상적인 체중 분산 때문에 하지순환 장애, 하지 부종, 발과 발목과 종아리의 만성 피로, 통증 유발 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운동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요 발바닥에 신발에 깔고 신는 보조구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99년부터 이걸 착용하고 있는데 제 발바닥에는 이 나이에도 굳은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2개월 남짓 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메디얼 PT의 체형 교정 수업을 10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수업을 받았던 분 중에 새내기 강사 중에 발바닥 평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꼭 자기가 하고 싶으시대. 근데 난 그거 수업하고 제주도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 자꾸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럼 그쪽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발 도장 찍는 것부터 해서 다 구매해가지고 직접 본인이 그럼 발 도장은 어떻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설명까지 다 해드려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 신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신었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거 있는 걸 내가 왜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편하고요. 얘는 요거 안 놓고 신발을 신었을 때 내가 그전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모르겠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도 전부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요런 방법으로 요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발에 굳은 살, 티눈 진짜 불편합니다. 저도 요거 하기 전에 발이 쩍쩍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피가 흐르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발에 굳은 살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요. 이 나이에도. 굳은 살이나 티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느 특정 부위에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가해지면서 마찰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견뎌내기 위해서 굳은 살이 생기든지 티눈이 발생하든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곳에는 혈액이 안 가면 조직이 죽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발바닥이 골고루 바닥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적으로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문제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의 변형이에요. 발가락 보면 이렇게 끝만 구부러진 사람들도 있고요.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고요. 발가락이 갈퀴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새끼 발가락 쪽에 굳은 살이 튀어나오면서 소지건망류라고 하는데 신발 불편해서 못 신겠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납니다. 발에. 어떻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발과 발목에 만성 피로가 발생하고 굳은 살이나 티눈 등으로 인한 불편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보조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죠? 무지외반, 엄지발가락 밖으로 돌아가는 거.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 발 아치에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그리고 요 사이, 요 가운데 아치가 하나 있어요. 횡아치라고. 이 횡아치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서 체중을 5개의 중족골, 5개의 발가락으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잃은 채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지외반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미 뱃속에서 갖고 태어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 시기에 맞춰서 신발을 바꿔주지 않으면 애는 성장하는데 신발이 작으면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마기 할멈 신발, 끝이 뾰족한 이런 신발들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신발의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유전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언제까지? 일단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좀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요 밑에 여기 빨간 점 2개 있죠? 엄지발가락 밑에 요 밑에요.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세사모이드 염증이라고 하는데 염증이 발생하면서 뻐근하고 불편함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좀 쉬고 나면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발가락이 돌아갑니다. 요 보조구를 이렇게 잘 해서 받쳐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19년부터 19년이 아니라 99년부터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일단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면 그런 그 세사모이드 염증으로 인한 불편도 있지만 사실 미용상의 문제도 심각해요. 다 이쁜데 거기만 탁 돌아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점수가 상당히 깎여져요. 다 이쁜데 거기만 엄지발가락만 돌아가 있어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발목 관절로 들어갑니다. 발바닥을 지나서 발목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좌우 움직임이 있어요. 신발바닥 바깥쪽이 닳고 있는 사람들, 안쪽이 닳고 있는 사람들. 바깥쪽이 닳고 있는 것을 내반이라고 하고 안쪽이 닳고 있는 것을 외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반인 경우예요. 발바닥, 신발 바깥쪽이 닳고 있는 경우예요. 발바닥 안쪽이 들리고 바깥쪽으로 체중이 지탱이 됩니다. 원인적으로는 그 근육의 문제가 발바닥 바깥쪽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장단비골근이 약화됐고 안쪽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전후경골근이 단축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지탱되고 안쪽이 들려버리는, 그래서 신발 바깥쪽이 닳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서는 오다리로 나타날, 내반슬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이 많이 들려버리면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확 뒤집어지면서 접질리게 되죠. 그리고 반깁스해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아주 심해지면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질리면 인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반깁스해가지고 2주 정도 해주잖아요. 그럼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 무릎 꿇고 앉기도 불편해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바닥 안쪽으로 바닥을 지탱하는, 발바닥 바깥쪽이 들리는, 딱 서서 발바닥 안쪽으로 바닥을 의식적으로 지탱하면 발바닥 바깥쪽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가능하면 이걸 해드릴 건데, 이게 온라인인데다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동법은 원론적이만 얘기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필요하면 우리 다시 시간을 만듭시다. 운동법까지. 그리고 요거 부분별로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짚고 지나가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같이. 그런 시간을 따로 필요하면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보면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발바닥이 안쪽으로 밟히고 있거든요. 발바닥이 안쪽으로 밟히고 있는데, 대체로 평발인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신발 바닥 안쪽이 닳게 돼요. 특히 뒤꿈치 쪽이 안쪽으로 닳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무릎에서는 X다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거는 운동을 시켜봤는데 운동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나타나서 발바닥에 안쪽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니까 보조구를 받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고 효과들을 보고 있어요. 발목 관절에서 그 다음 가면 아까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밟힘이었잖아요. 이제는 발목이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발목이 뒤로 10도가 기울어 있어요. 요 사진을 보면 발목이 앞으로 7도, 7.8도, 8도가 기울어 있어요. 발이 전부 다 수직으로 발목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70%에서 80% 정도가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 있어요. 10%에서 20% 정도가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 있어요. 저는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일단 수직으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발등과 정강이 사이가 뒤에 바닥과 종아리 사이보다 각도가 커진 경우를 우리는 이걸 저굴곡이라고 하거든요. 원인적으로 근육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강 하고 지나갈게요. 문제는요, 발목이 뒤로 기울어서 앞에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각도가 커진 부분은 조직이 느슨하거든요. 뒤에는 각도가 작잖아요. 각도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조직이 단단히 뭉쳤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내려왔다고 올라갈 때에 표층 혈액은 뒤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단단히 뭉친 조직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물은 올라가지만 뭐가 못 올라가? 건더기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노폐물이라고 하네요. 노폐물이 못 올라가고 오후 시간이 되면 발과 발목과 종아리에 정체돼 쌓여 저녁 시간이 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다리에 피로, 부종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쥐가 되어서 경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발목 뒤로 기움 때문인데 인터넷 찾아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떠들어요. 자, 인터넷 검색하실 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 검증된 게 아니다.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의 지식을 갖고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바르게 검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무조건 인터넷에 나왔다. 자, 라디오 방송을 했다. TV 방송을 했다. 방영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무조건 100% 맞느냐? 거기에 출연자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기 위주로 요거 인기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방영이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시간이 상당히 빨리 잘 가네요. 어떻든 간에 발목이 뒤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렸을 때의 습관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었다. 여기서 보면 무릎이 뒤로 밀린 거 보이죠? 예, 발목이 뒤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그 위로 올라가면 무릎도 뒤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무릎 뒤로 밀린 거 뭐라고 하죠? 뺑니. 우리는 반장슬이라고 했는데 요새 이거 뺑니라고 하더라고요. 뺑니. 알고 계시죠? 예, 뺑니가 되는 게 발목이 뒤로 기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건 다음에 무릎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든 발목 앞쪽이 약하다. 발목 뒤쪽이 강하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발목 앞쪽 각도를 줄여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발목 앞쪽 각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이게 보이겠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자, 좀 비춰주세요. 발목을 비춰주세요.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죠?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었어요. 뒤로 기운 발목, 이 발목을 바로 세우는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버리면,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죠? 예, 발목이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 이렇게 발 뒤꿈치로 걷는 거예요. 발 뒤꿈치로 걸어주면 앞쪽은 짧아지잖아요. 뒤쪽은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발목 뒤쪽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 발목 뒤쪽이 짧아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발 뒤꿈치가 아파요. 그래서 충분히 발바닥이 바닥이 좀 푹신하고 여유 있는 곳에서 해주고요. 종아리 뒤쪽을 땅콩볼이라든지 요새 젠닝, 마이링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젠닝이나 땅콩볼이나 마이링이나 이런 거는요, 체형을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뭉친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뭉친 거 풀어주면서 발 뒤꿈치 걷기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었잖아요.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면 일어서 있을 때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구부려 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무릎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무릎이 구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안 그럼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될 에너지를 무지무지 소모하게 돼요. 이렇게 바로 서 있을 때에 비해서. 어떻든 발목이 앞으로 기운 사람들은 정강이가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발목 앞쪽이 단단해지고 종아리 쪽은 굉장히 약해져요. 자, 지나가면서 보면 무릎 밑에가 노출되는 옷을 입은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 근데 종아리가 발목이 너무 빈약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 있어.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 있다. 그러니까 그 뒤쪽 근육이 약하니까 혈관도 근육이잖아요. 혈액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아까는 발목이 뒤로 기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발 뒤꿈치로 걸었잖아요. 발목이 앞으로 이렇게 기운 사람들은 발끝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발 앞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